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곁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도와주려 했고, 위로하려 했고, 더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 이후로 상대가 조금씩 말이 없어졌습니다.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들어줬는데 상대가 말하기를 멈춘 적이 있으십니까? 위로하려 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더 다쳐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잘 되라는 마음으로 한 마리 상대를 작게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아무는 척할 뿐이다. 그 상처는 그 자리에 남아서 결국 그 관계를 끝낸다. 선생님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등을 돌린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사람을 밀어낸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경험 끝에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의 습관이다. 오늘 저는 3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말을 끊는 습관, 감정을 부정하는 말, 그리고 비교하는 말. 이 3가지는 나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모르고 반복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쁜 말은 알아채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쌓일 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일 때는 이미 상대의 마음이 다친 뒤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다산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오랫동안 마음이 다쳤던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편지에는 긴 설명이 없었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줄이 다쳤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2줄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끝에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말을 끊는 습관.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말이 시작된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공감이 됐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빨리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말을 끊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네 말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 그 신호는 말보다 훨씬 깊이 닿습니다. 제가 아는 59세 강윤희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 강병철 씨와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나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강서연 씨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엄마한테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강윤희 여사님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묻지 않으면 말이 없었습니다. 강윤희 여사님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말을 잘 안 해요? 강병철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해봤자 중간에 끊기니까. 그 말이 강윤희 여사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랬던가? 남편이 말하는 중간에 내가 먼저 끼어든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강윤희 여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남편이 감정을 표현하면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매번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강윤희 여사님은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들은 게 아니었구나. 내 말을 한 거였구나.
남편 입장에서 보면 말을 꺼낼 때마다 중간에 끊겼으니 말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졌겠구나. 그 피곤함이 쌓여서 지금 이 침묵이 된 거구나.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62세 윤상철 씨는 아들 윤민준 씨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면 대화가 짧았습니다. 윤상철 씨는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 늘 먼저 결론을 말했습니다. 아들이 직장 이야기를 꺼내면 그래서 어쩌라고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들이 고민을 말하면 그거 별거 아니야가 먼저 나왔습니다. 윤상철 씨는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민준 씨는 나중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내 말은 반도 못하고 끝나. 그러니까 그냥 안 하게 되더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말을 끊는 사람은 대부분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려 했고, 빨리 도와주려 했고, 공감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냉정합니다. 말이 끊기는 순간 상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내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피곤하다는 것. 한 번, 두 번, 세 번이 쌓이면 상대는 조용히 결론을 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 결론이 나는 순간 관계는 표면에서만 살아있게 됩니다. 만납니다. 웃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멀어집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 황상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더 귀하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입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닫는 것이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끝까지 들으신 뒤에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도 먼저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말이 끝나면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끝까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가장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반응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 차이를 느낍니다. 다음 말을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말에만 집중하십시오. 둘째, 상대의 말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 2초만 더 기다리십시오. 사람들은 말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2초의 침묵이 상대에게 공간을 줍니다. 그 공간에서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그 충동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된 것입니다. 알아채는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는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끝까지 듣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듣는 사람이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평생 말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를 봤습니다. 말을 끊는 습관,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상대의 말문을 조용히 닫게 만든다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으면 되겠구나. 말을 끊지 않으면 해결되겠구나.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듣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은 뒤에 무슨 말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오래 상대의 마음을 닫습니다. 2장, 감정을 부정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게 뭐가 힘들어.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이 말들이 나쁜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위로가 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셨습니까? 감정을 부정하는 말은 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61세 박미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이수아 씨와의 사이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나쁘게 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박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어머니한테 말하기 어렵다고 해요. 박미순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중에 이수아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걱정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요즘 애들 다 그래. 별거 아니야라고 하셨다고. 직장이 힘들다고 했을 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셨다고. 남편이랑 사이가 좀 어렵다고 했을 때 부부가 다 그렇지 뭐라고 하셨다고? 박미순 여사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걱정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씨가 느낀 것은 달랐습니다. 내 감정이 틀렸다는 말이었구나.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수아 씨는 그 뒤로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와도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박미순 여사님은 며느리가 왜 가까워지지 않는지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위로를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부정을 당한 거라고 느꼈구나. 내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힘들다고 했을 때 그냥 힘들겠다고 해줬으면 됐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58세 정태원 씨는 오랜 친구 홍재민 씨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홍재민 씨가 요즘 많이 외롭다고 했습니다. 정태원 씨는 바로 말했습니다. 야, 너만 외로워. 다 외롭게 살아. 너는 그래도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 홍재민 씨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홍재민 씨는 정태원 씨에게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가벼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태원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왜 말을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 감정을 없애버린 거였는데 지금 이 순간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위로하려 했는데 상처가 됐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 알았다면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감정을 부정하는 말은 대부분 좋은 의도에서 나옵니다. 걱정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더 큰 관점을 주려 했습니다. 힘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논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무시당한 기억과 함께 더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하나의 결론을 만듭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꺼내면 안 된다. 그 결론이 나는 순간 그 관계에서 진짜 대화는 끝납니다. 만나도 표면만 닿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가장 슬픈 이별의 형태입니다. 멀어진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닌 채로 그냥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 정학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따지지 마라. 그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먼저 알아줘라. 감정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다음 말을 들을 준비가 된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이 힘들다고 할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부가 힘들다고 하면 그렇지. 힘들지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께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감정을 꺼냈을 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정받은 감정은 사람을 열게 합니다. 부정당한 감정은 사람을 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상대가 감정을 표현할 때 첫 번째 반응으로 해결책이나 반론을 내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이 힘들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그 뒤에 모든 말이 닿게 만듭니다. 둘째, 별거 아니야. 다들 그래.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말을 입에서 지우십시오. 이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에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힘든 감정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감정을 인정한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십시오. 순서가 있습니다. 감정 인정이 먼저입니다. 해결책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해결책이 아무리 좋아도 닿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부정당한 사람은 다음에 감정을 꺼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받은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만이 오래 남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말을 끊는 습관, 그리고 감정을 부정하는 말. 이 두 가지는 상대가 말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실수는 다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도중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이 끝난 뒤에 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이, 가장 오래 마음을 닫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3장, 비교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 친구는 벌써 집 샀던데? 옆집 아들은 그 나이에 과장이라던데. 예전엔 그런 것도 잘했는데 요즘은 왜 이래? 나는 네 나이 때 이미 다 해결했는데. 이 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더 잘 되길 바랐습니다. 자극이 되길 바랐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비교하는 말은 상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닫습니다. 제가 아는 63세 임병호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 임재훈 씨와의 사이가 오랫동안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명절에도 짧게 왔다가 갔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임병호 씨는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들이 직장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임병호 씨는 비슷한 나이에 조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집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동창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자신이 젊었을 때 더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번 아들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더 분발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짧게 답했습니다. 임병호 씨가 먼저 전화를 하면 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임병호 씨가 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항상 제가 모자란 것만 듣게 되는 것 같아서요. 임병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임병호 씨는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응원한 게 아니었구나. 비교할 때마다 그 아이는 부족한 사람이 됐구나. 나는 자극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매번 상처를 받았구나. 그 상처가 쌓여서 이제 전화를 안 하게 된 거구나. 며칠 뒤 임병호 씨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아빠가 그동안 많이 비교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넌 그냥 내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 거다.
아들은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울었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57세 노선영 씨는 오랜 친구 한지수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지수 씨는 대화 중에 자주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선영 씨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다른 친구는 유럽을 갔다 오던 데를 말했습니다. 노선영 씨가 요리 이야기를 하면 누구는 요리를 정말 잘한다더라를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리듯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선영 씨는 한지수 씨를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유를 한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항상 내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노선영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만나고 나면 항상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안 만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비교하는 말은 항상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상대는 항상 부족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은 버팁니다. 세 번이 되면 상대는 결론을 냅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언제나 모자란 사람이다. 그 결론이 나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진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어딘가와 비교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쓸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비교는 상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비교를 통해 자극받아 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비교는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위축된 사람은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더 작아진 사람은 결국 그 관계에서 떠납니다. 비교로 더 나아진 관계는 없습니다. 비교로 멀어진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 정학유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씨앗을 품고 태어난다. 남의 꽃과 비교하는 것은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내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서로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황상이 그를 느리게 익혀도 다른 제자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황상의 속도에서 황상만의 깊이를 보셨습니다. 황상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 된 적이 없었다. 그것이 내가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은 이유였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솔직한 자리에 가장 오래 머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누군가를 자극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신 그 사람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십시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네. 작년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이 말이 진짜 자극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위축을 만들지만 자기 자신과의 비교는 성장을 만듭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를 크게 만드는가? 아니면 작게 만드는가? 작게 만드는 말이라면 그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상대를 작게 만드는 말은 관계를 작게 만듭니다. 셋째, 흘리듯 하는 비교에도 주의하십시오. 직접적인 비교만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이렇다던데,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처럼 무심코 흘리는 말도 상대에게는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에서 상대는 언제나 모자란 자리에 있게 됩니다. 흘리듯 한 말도 쌓이면 벽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비교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가장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은 평생 머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의 배인 상처는 아무는 척할 뿐이라고, 그리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말의 습관이라고.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내 말이 끊겨서 말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했을 때 별거 아니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말 한마디에 점점 말이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얼굴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에 예고해드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산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오랫동안 마음이 다쳤던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쓰신 이야기. 그 편지에는 긴 설명이 없었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그 편지에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가 힘들다고 했을 때 아비는 힘들지 않다고 했다. 네가 어렵다고 했을 때 아비는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네 마음이 먼저였어야 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해명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 감정을 부정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바꾼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말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보는 태도였습니다.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부정하지 않고 먼저 인정하는 것, 비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보는 것. 그 3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말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다쳤던 마음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마음이 상대를 향하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을 때 상대는 가장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인정받은 감정만이 그 다음 말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가장 솔직해지고 가장 오래 머뭅니다. 이 3가지는 말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얼굴이 한 명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먼저 건네보십시오. 말을 끊었던 사람에게는 오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감정을 부정했던 사람에게는 많이 힘들었겠다. 한마디만 먼저 하십시오. 비교했던 사람에게는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만 건네십시오. 그 한마디가 다쳤던 마음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십니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